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일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KBS 콩으로도 실시간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 저희 지금 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KBS 일라디오 치고 들어오시면은 일라디오 방송을 쭉 계속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픽을 따로 좀 챙겨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 다 들어가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성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 뭐 유튜브 때문에 송 소장님 머리를 자르셨네요? 네, 머리를 좀 젊게 보이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좀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좀 귀여워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유튜브로 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벌써. 출석하신 미무스원님, 이선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카시즈님, 메이플님, 그리고 커피조와 방산월님, 투벅스님. 네. 이렇게 인사를 바로 들어오시면서 다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뉴스 좀 챙겨보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열리게 되는데 이 의제들이 참 쉽지가 않은 의제들이 많이 테이블에 올라와서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의제들 어떤 내용들이 거론될지 송 소장님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현지 시간 14일 미국에서 강경화 폼페이오 간의 양자회담이 열립니다. 네. 동시에 또 방위비 6차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이때 아마 회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북핵 문제, 그다음에 호르무즈 파병, 네.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식의 주요 의제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핵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한국이 중재자,促진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저께 김계관 외무성이 하는 말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생일 친서를 보냈는데 그거를 정의용 안보실장이 우리가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남북 간의 관계에 어떤 구름을 끄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되는 시점이고요. 네. 호르무즈 파병 건은 지금 이란과 미국 간에 사실 트럼프가 군사적인 조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약간 소강 상태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란이 우크라이나 요격기를 실수로 수비대가 격추를 시키면서 맞아요. 약간 미국에 대한 어떤 전투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예측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애초에 한 5조 5천억 달라고 했죠. 네. 엄청나게 올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작년에 대비해서 한 4%에서 8% 정도 조금만 올리자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의제들 정말 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인데 한미 간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타협을 하게 될 것인가 가장 주목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의견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 원칙론과 또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강론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파병 문제가 미국이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쪽으로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또 외신 보도로 속보를 나오는 거 보면 그쪽 정세가 완전히 안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어떤 사태, 군사 사태에 대한 폭소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 지역이 지금 안정됐다고 판단하기에 조금 이른 시기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강경화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말했거든요. 그 예. 말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미국은 강력히 요청을 하겠지만 파병을 강경화 장관이 어떤 원칙론을 얘기하지 뭐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답을 주기가 좀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북미 협상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변수라고 하면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어떤 북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미국과 어떤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건지 공감대가 있었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강경화 장관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쪽에서의 어떤 결론을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미국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지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국내에서 또 비판 여론이 제기될 그렇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갈등 관계로 봤을 때는 한미동맹이 또 흔들린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론과 신중론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이 줄다리기를 하느냐 이것이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는요. 아마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참 잘하고 있는 것이 외교에서 굉장히 수완이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 해상 자위대와 초계기를 지금 해역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미국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독자 파견 형식을 하고 또 활동하는 해역도 호르무즈가 아니라 오만만이라든지 아라비아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인근으로. 비껴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실익을 찾는 제가 아주 예전에 이제 석사과정 때 국제정치를 전공할 때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세력 균형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약소국 외교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얄미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약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방위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내밀 수 있는 협상 무기가 뭐냐면 한국이 정말 많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키면 됩니다. 네. 이를테면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무기 구매를 얼마나 했냐 한 7조 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동맹을 내세워서 무기를 이렇게 많이 팔고 그러면서 또 방위비 압박을 또 대폭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는 온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소명할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아마 핵심 주안점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었죠. 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사고 있다라고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마치 된 것처럼 약간. 네, 그렇죠. 예. 일부 언론에서는 좀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 또 숫자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숫자와 미국이 주장하는 숫자가 맞지 않다라는 주장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양국 간의 신경전도 있지만 국내에서 이를 바라보는 어떤 여론층에서도 상당히 좀 관점이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산 무기 구매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북한이 굉장히 질색팔색하는 게 바로 또 이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것들이 뭐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피스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라든가 북미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있다는 거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구매를 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애써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261번님께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해양 경찰팀을 이란의 양해를 구해 파견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5213번님은 이제 오늘도 KBS 라디오를 쭉 듣고 계시는데 차에 타면 무조건 들으신다고 항상 고맙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5213번님, 서현진님, 미러정님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새 학기부터 중고등학교 새 역사 교과서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지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이제 폐지하고 새로 만든 교과서거든요. 소홀히 다룬다는 그 비판이 많았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한 내용도 좀 들어간다고 듣고 있고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아마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역사 교과서 놓고 달달달 외우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을 네. 겁니다. 이 새 교과서의 가장 큰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내용은 조금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러니까 전근대사 위주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고등학교 때는 개항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근현대사 위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특히 이 교과서에 담긴 세부 학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대비 20%가량 축소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분량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역사 교과서가 내용이 방대하다 보면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말 그대로 내용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뭐 외운다거나 큰 연도만 외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보다는 교사의 자율성도 높이고 또 창의적인 학습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내향도 대폭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창립한 김마리아, 황혜서, 또 여성 독립군 오광심 씨, 또 여성 독립군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인 권기옥 씨 등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8종 모두 강제농업 문제라든가 독도를 특집 페이지로 다루고 있어서 네. 또 어떤 일제히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아픈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담은 것도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억을 해보면 그 근현대사 부분이 항상 뒷부분이라 시험 다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역사라는 건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바뀌지 않고 좀 영원히 유지되게 하려면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서는. 이 역사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역사라는 거는 또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관점이 네.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들어가는 역사 문제를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했다가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사관이 너무 획일화되는 거 아니냐,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해서 검정 체계를 유지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검정 체계 하에서도 문제는 늘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책에 따라서 다양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점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다양성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일 종족주의라든가 어떤 일제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조로 글을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지도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따라서 이 시각이나 관점이 너무 달라버리면은 또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떤 견해가 있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체를 좀 별도로 구성을 해서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과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자.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인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토론과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좀 이런 방식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대사를 실을 때 얼마 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넣을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촛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상징인 직접 민주주의의 촛불을 넣는데 이걸 어떤 비중으로 넣을 것인가에 또 따라서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뭐 저는 뭐 교수님 의견에 일부분 동의하는데, 아마 그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해석을 너무 다르게 하면서 네. 일각의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날 수도 있고요. 또 교사들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 그것이 뭐 어떤 관점이든 간에 학생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뭐 해외에 기록된 너무 정보까지 많죠. 수집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아마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시 또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예. 우려가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됐으면 한다라는 제안인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테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이념과 정통성 논란이 늘 있지 않습니까? 건국절 논란도 있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지금 교육과정 지침은 민주주의로 통일한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방산월님께서는 유튜브로 보시다 지금 콩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면서 송 소장님 헤어스타일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뉴스픽 귀쫑긋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1007번님도 들어오셨고, 많은 분들이 의견 0110번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 지금 골라서 지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가벼운 뉴스인데 이것도 또 의미는 있어요. 중요해요. 요즘에 음식점 간판 홍보물 뭐 이름 붙이는데 마약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붙여요.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뭐 마약 옥수수.
서울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자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금 자치법규에 신설한다고 하는데 신설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뭐 어떻게 규제가 되는 겁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예, 이번이 이제 조례로 이제 개정안이 공포가 된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광고물에 뭐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이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단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조례니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은 뭐냐면 이 메뉴판이나 이런 데 이런 용어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게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국어나 한글 사용 문화가 지금 너무 심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옛날에 취재 기자 시절에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분들을 직접 만났었어요. 그건 진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마약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말을 들어서 사실 마약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듣다 보니 친구들하고 마약김밥 뭐 먹고 싶다던가 네. 마약 떡볶이 심지어는 요즘 뭐 베개가 너무 잠이 잘 와서 중독이 돼서 이 베개를 여행에 가져간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마약 베개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거기도 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긍정의 용어로 쓰여버린 데 대해서 문제제기가 이제 계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규제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니까 조례를 거쳐서 일부분 권고라도 하겠다. 좀 자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서울시의 이런 조치를. 예, 뭐 저는 뭐 조례가 내용이 우리가 마약이라는 걸 너무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거 조례 괜찮다고 보는데 조례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가 조례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보다 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주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예. 지금 지방의 이제 자치 그 의회에서 입법권의 일환으로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런 조례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지방의회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장과 의회 간에 뭐 당적이 같다든지 이게 한 통속이 되어버린다 일테면 이러면은 이게 비판이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같은 경우를 만약에 무분별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렇게 만드느냐 하면 물론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그중에는 간혹 그러니까 일테면은 지방의원의 평가를 뭘로 하냐면은 조례 제정 건수로 평가를 하는 게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조례 제정을 많이 해야 되니까 조례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민생활에 불필요한 조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죠.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도 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같이 모여갖고 발의하는 걸로 건수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단순하게 자구 수정만 하는 것도 건수로 올라가서 이런 양적 평가 문제군요. 예, 그런 어떤 평가의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며칠 전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네. 이 기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로 새로운 예산 비목을 만들고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의회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필요한 거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게 국민의 예, 세금으로 충분히 예. 비판과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국민이 눈을 뜨고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비판과 견제는 매우 좋은데 제가 지방의회를 보면서 이런 부작용도 약간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이 큰 어떤 지역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어떤 정책인데 그러니까 의원이 속한 지역구가 또 따로 있잖아요. 지방의회도. 이 지역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다 보면 이제 양쪽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당적이 같은 단체장과 의회 사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당이 다르다고 해서 크게 뭐 찬반이 쟁점이 됐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요. 예. 실제로 이 마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심각성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예전에 왜 이렇게 벌써. 왜 이렇게 이 위험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긍정적인 걸로 쓰는 건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마약이 몸과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해요. 올라온 적이. 예. 뭐 생필품에다가 다 갖다 쓰고 어린애들이 쓰는 물건에까지 이제 그렇죠. 마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좀 심하지 않냐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규제로 모든 것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종욱님께서도 마약이라는 단어를 너무 친화적으로 만들어 버린 게 문제가 아닐까.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올해부터 지금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지금 달라진다 그러는데 요거는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송 소장님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요새 뭐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의외로 난임 불임이 많습니다. 네. 이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난임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였었는데 예. 이번에 월 소득이 539만 원 이하인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1회당 최대 110만 원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50만 원이었거든요. 늘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야별로 보시면은 신선 배아를 체외 수정할 때는 102만 원, 동결 배아 체외 수정에는 44만 원, 인공 수정 때는 24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비가 지원되는 횟수는 신선 배아가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 수정 5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기존보다는 많은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데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면은 지금 이 부분별 어떤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난임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보험 혜택을 또 많이 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일테면은 인공 수정으로 임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동결 배아를 이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테면은 여러 가지 시술들을 겹쳐서 지원하는 게 됐다면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여성에게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양쪽이 다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 않냐.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임신한 여성과 또 출산한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와 사회적 정책이 되는 것은 매우 좋은데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육아와 출산이 여성만의 것이라는 인식을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성에 대한 것이 같이 동반되어야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말 그대로 부모가 되고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부부 동시 육아 휴직제 제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양쪽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난임 문제를 해결할 때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네.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인데 사실 시간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겠어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성들이 더 병원에 자주 가는데요. 패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 문화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문화여야 되고 오히려 여성들은 난임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출산을 해본 여성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인데 남성분들은 관리자한테 이런 거 말하기가 굉장히 좀 민망해하는 문화가 아직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배려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게 저는 그러니까 남편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쉽게 아는 무정자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는 아이를 갖고 싶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시행되어야 될 것이라 보는 것이 공공정자은행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는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간에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어떤 불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근본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난임 시술비는 사실혼 부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예를 하나 들어서 그 부부가 다 건강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2020년 이번에 네. 난임 부부 자연 치유 캠프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작년에 2018년에 해봤더니 많은 성공률을 가진 겁니다. 부부를 같이 이 자연 속에서 한 4박 5일 정도라든가 이렇게 네. 캠프에 해서 힐링을 하고 자연 치유적인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임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조언들을 좀 주셨어요. 근데 그중에서 아까 마약김밥을 매직김밥, 맛깔김밥, 인생김밥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될까는 아예 실제적인 조언을 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자극적인 걸 선호하고 말초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런 언어를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K73385989번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좋네요. 5517번님 헤어스타일 참 씩씩하다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시고요. 듣고 계신 시각이 10시 32분.